오늘은 비투슈아님과 함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한 현재의 주요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투슈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슈아님,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요. 고점에서 한 25% 하락했다가 갑자기 그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한 6만 4천 달러에서 6만 6천 달러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요즘 네.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너무 좋아졌죠? 네, 일단은 한숨 고르고,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일단 가슴을 쓸어내리고, 네. 근데 가격이 굉장히 약간 그 위축되어 있다가, 이제는 좀 다시 추세 전환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피격 사건이 그 음, 두고 제가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제 아는 지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다 이거죠. 정말 막 생명이 위중하다 이렇게 됐다고 음,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폭락을 했을 것이다라고 그분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암호화폐 쪽 그 투자자분들에게는 정말 다행이고 정말 하늘이 주신 하늘이 구원한 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음, 하시더라고요. 그 네. 트럼프 피격 사건 정말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네. 왜냐면 트럼프가 자칭 코인 대통령이라고 음,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코인 관련 그런 인물들을 포진시키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인물이 갑자기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갑자기 이제 이 기초가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 굉장히 중요한 음, 이 흐름을 끌고 갈 인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네. 어제 그젠가요? 부통령을 지명했잖아요. 맞아요. 펜스. JD 벤스. 네.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이 또 친암호화폐 인물, 비트코이너 가지고 있는 게 뭐 한 1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라고 그랬으니까 22년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지금 그 사람 한 10억 갖고 있는 겁니다. 와. 비트코인.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코인만 가지고 있어서 뭐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청문회에서 이 사람이 그 게리 겐슬로 불러다 탈탈 터는 모습이 이렇게 영상에 나오는데 그냥 논리가, 야, 오, 지금 이 미래 혁신을 가로막으면 되겠냐. 1980년대에 우리가 인터넷을 보고 있다면, 이런저런 딴지 걸어서 이거 규제에 안 맞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못해. 인터넷 금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왜 코인이 필요한지를 얘기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오하이오 상원 의원인데요. 벤처 캐피탈 출신이에요. 근데 본인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런 벤처 캐피털 연계된 그런 기업들, 이런 움직임을 봐도 요즘 신생 기업들은 대부분 다 블록체인 관련 연결을 해서 음, 인증도 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런 네.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미래적인 이런 해안을 갖고 있는데 친암호화폐적인 뭔가 좀 아는 이런 사람을 딱 트럼프가 데려다 앉혔단 말이에요, 지금. 음, 이것만 봐도 이 구도가 또, 이 트럼프는 나이가 좀 많은데 이 사람은 또 39입니다. 음, 밸런스도 딱 맞고 아주 구도가 좋아요. 아, 이 흐름대로 가면 아마 이번에 굉장히 그 큰 움직임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솔직히 이게 잘못됐으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이 반와머페 군대라고 그 바이든, 캔슬러, 엘리자베스 워렌 뭐 이런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뭐 저 암호화폐는 사기, 도박 그리고 뭐 범죄에 사용되고 계속 이런 그 논리를 펴가고 있는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 그 지표 같은 그 데이터로 그걸 이제 다 뒤집어 엎고 충분히 설명을 해줬는데도 우기고 있는데 트럼프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뭐 다 아는 것처럼 깨우침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 모르는데 뭐, 요번에 그 라마스와미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된대. 이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CBDC 없애고 이 친암호화폐 비트코인 좋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개방적이고 앞으로 이 암호화폐 아직은 뭐 좀 모르는 것도 있겠죠.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근데 충분히 그 주위에 있는 그 인물들이 함께 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슈아님, 혹시 그 펜스 부통령이요. 네. 아까 한 10억 정도 암호화폐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사실 그 정도 지위에 계신 분이 한 10억 정도면은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또 가족들이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다른 경로로 또 투자를 했을 수도 음, 있는데, 네. 본인이 코인베이스에 갖고 있는 음, 그 코인 계좌가 그렇다. 아, 그거거든요. 근데 아,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고 보고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 그래요. 그런 걸 봐도,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음, 사람이 그 블록체인을 통해서 보고 있는 미래, 그 음, 비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 그리고 또 지갑으로 또 빼서 갖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 트럼프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정말 그 개방적인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메이드 인 USA가 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중국과 다른 나라가 할 거다. 음, 또 네 번째 NFT를 또 발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역대에 이런 대통령이 있었나, 암호화폐 관련한 발언들 중에서요. 예, 예. 정말 개방적인 모습을 직접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약간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유권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친암호화폐 발언을 한 게 아니냐. 근데 음. 이 정도까지 발언을 하는 걸 보면은 좀 진심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처음에는 진심이 아니었었는지 모르는데, 네. 지금은 이제 진심이 많이 더해지는 그런 어, 느낌을 저도 받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펴봤자고 갑자기 이 사람이 이랬으면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음, 에이, 웃기고 있네. 네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뭘 알아? 이러면 할 말이 없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주위 사람들한테 들으면 그걸 본인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얘기하는 게 보여요. 어, 많은 정치인들이 주위 보좌관들이 이제 뭐라고 뭐라고 해주면 그거 듣고 와서 이제 하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번만 물어보면 그냥 본전 다 드러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음, 트럼프 같으면 얘기하는 거 보면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하는 얘기다. 경험에서 나온 그런 것들도 보이거든요. 실제로 트럼프가 NFT를 계속 발행해 왔잖아요. 하다 보면 본인의 그 지갑에 코인이 쌓이는 것도 보이고 그걸 또 팔아서 현금화도 해보고 또 멜레니아 트럼프 이 와이프가 또 얘기를 해서 먼저 또 하셨어요. 멜레니아 트럼프가. 그런 걸 보면서 부부가 차 마시면서 여보 코인 좀 재미 좀 봤어? 너무 좋아. 이러면서 또 이거 좋은데? 음, 직접 해보는 것보다 좋은 공부가 없잖아요. 음,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이 역시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또 거기에 그 느낌,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까지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진심이고 진심이 더 되어져 가는 것 같다. 더 단단해져 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리더십들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레리 핑크도 어젠가요? 그 뉴스에서 음. 자신의 그 5년 전에 회의적이었던 모습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이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되게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은 게 음, 똑같은 표현도 내가 틀렸다. 어, 이런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이잖아요. 보통 자기가 틀린 거 얘기 안 하고 돌려서 네, 뭐 맞아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음, 본인이 내가 그때는 틀렸어. 잘못 생각하고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새로운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런 세계가 열리겠네. 모든 금융 자산이 토큰화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또 연결해 나가니까 보는 사람이 레리 핑크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 그러면서 그날 또 이 블랙록의 음, ETF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또 올랐더라고요. 다 맞아요.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되게 한편으로는 부러웠던 게 저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해가고 출판도 하고 막 이러면서 느끼는 게 네. 우리나라 리더십도 참 저렇게 새로운 것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인정도 하고 음. 발언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조금 네. 상황이 아쉽죠. 네.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원래 또 네. 한국이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네. 또, 옛날에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앞서 나갔는데 지금은 음, 약간 뒤처진 느낌이 들어서 저도 좀 아쉬운데 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저력이 있으니까 빨리 이 또 결정하시는 분들이 정신 차리고 깨달음을 음, 받고 이 웅달 책방에 매일매일 나와서 이게 영상도 보고 공부하신 다음에 음. 좋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패스트 팔로우를 또 잘 하니까요, 한국이. 그렇죠. 네. 예, 저력 있죠, 우리 대한민국.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슈아님, 이번 한 2, 3일 전부터 급등하기 전으로 잠깐 돌아가고 싶은데요. 네네. 그때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 4개월여 정도 하락도 하고 횡보도 하고 네, 이러면서 네. 비트코인 상승장 끝났다. 그리고 너무 지루하고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혹시 그때 한 3, 4개월 정도 이렇게 지루한 시기 때, 고통스러운 네. 시기 때 혹시 슈아님께서는 좀 어떻게 지내셨고 또 어떤 음. 좀 대응을 혹시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지난 4개월 동안 재미가 없었죠. 네. 뭐 이렇게 변동이 좀 있어야 재밌는데 좀 음. 재미는 없었지만 그래도 전체 흐름을 보면 작년 8월이랑 또 비슷하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작년 8월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음. 그때 뭐 있었는데 모르시는데 그때도 한 4개월 넘게 긴 횡보장이 있었어요. 시간 음. 지나면 이제 기억을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뭐야? 이거 코인 괜히 투자했나? 그때 좀 재미 좀 볼 걸. 이거 음. 뭐 상승자 오기나 할까? 굉장히 회의적인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막상 또 그렇게 되니까 또 하락하니까 그러면 작년 8월과 비슷하다면 이렇게 많이 꺼졌다면 분명히 기회일 텐데 저 어. 같으면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워낙 벌써 비중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큰 비중은 아니었지만 기회다 생각되니까 또 맞춰서 또 어느 정도 또 추가 대응을 했고 또 지금 돌아보니까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아, 해봐요. 전체 흐름이라고 하면은 뭐 4년 사이클, 이런 반감기 사이클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일단은 그런 기본 틀이 있고 음. 4년 그 주기란 게 음.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래. 음. 옛날에 몇 번 그랬으니까 또 그래. 그건 너무 논리가 약한데 음. 왜 그랬냐를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네. 반감기라는 경제 원칙에 의한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원래 이 코인이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우상향을 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인터넷처럼. 네. 20년 전에 우리가 인터넷에 투자했다면 어땠을까? 지금 와. 보면 아우 안타까워. 그때 할 걸 이러잖아요.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다만 움직임의 모습이 4년에 한 번씩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폭발력이 움직이는 것 뿐이지 결국은 인터넷처럼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한다면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이걸. 그리고 그런 4년 주기를 떠나서도 변동의 움직임. 코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 주식하시던 분들이 코인 들어오면 깜짝 놀래요. 2% 빠졌어. 으악! 주식에서는 2% 빠지면 난리 나는 건데 음. 코인은 뭐 간지럽잖아요. 2%는. 음. 20% 빠져야지 그때 한번 들여다보는 거지.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되는 건데 음. 그래서 이번에 한 20% 넘게 빠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어. 코인이란 게 원래 이런 거다. 그런데 또 이번 사이클에서는 흐름이 예전에는 이제 초기니까 변동도 심하고 무게감이 좀 낮다 보니까 시총도 낮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변동이 컸는데 지금은 이제 좀 묵직하게 어. 큼지막하게 대규모 기관들도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사이클 같으면 20% 조금 넘게 빠지면 뭐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구나. 음. 이런 이해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3주 전, 2주 전으로 돌아가 보면 7월 뭐 5일인가요? 그때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빠지면 고점 대비에 20% 넘게 빠졌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죠. 우리가 뭐 모릅니다. 바닥이 어딘지 찾는 거는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거 굉장히 많이 싸다. 빠질 만큼 빠졌고 시장이 공포로 들어가는구나. 인간 지표를 보니까 너도 나도 뭐 시즌 끝났네. 코인은 사기네. 역시 하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하고 욕하고 막 책임 전가하고 분위기가 좀 살벌해지잖아요. 댓글에서 네. 보면. 그런 거 보면 이제 인간 지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이면 어느 정도 기회인가 보다. 이렇게 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그런 움직임을 포착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독일 정부하고 마운트 네. 복스발 매각 이슈 같은 게 터지면 뭐 30%는 기본으로 빠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번에 한 20% 빠졌을 때도 더 기다리고 더 음, 떨어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시장이 이번엔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자극이 왔을 때 독일 네. 정부의 그 물량 이게 터졌을 때 그 당시에는 모르죠. 어느 정도 충격이 올지는. 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봐야 되는 거죠. 왜 지금의 하락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독일 정부 발이라면 독일 정부 물량이 그때 48,800개였거든요. 네. 그런 물량이 던져졌을 때 대부분 다 초기에 빠집니다. 팔기도 전에 움직였다.
팔려고 준비한다. 그거 보고 그냥 반은 빠지거든요. 그리고 초기에 막 던지기 시작하면 이 파장이 얼마나 세게 올까 그걸 보면서 또 빠지고. 그런 말이 있어요. 개한테 물려서 느끼는 공포보다 개가 짖으면서 달려드는 공포가 더 그때 공포를 다 느껴버린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뭐 독일 정부가 막 팔려고 막 주머니에서 비트코인 꺼내서 던지려고 하는 거 보고 벌써 우리들은 으아 이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딱 던져지는 거 보면 우리가 벌써 몇만 개 던져졌는데 시장이 이 정도네. 근데 이런 충격은 후반부로 가면 없어요.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던질 그 충격 때문에 빠지는 거지 지금 팔리고 있는 매도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써 우리가 그때 생각해 봤을 때 물량이 반 정도 빠졌을 때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가다가 지지를 받고 더 이상 안 빠지는 거 보면 이 정도면 뭐 남은 거는 그냥 오케이 하고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뭐 독일 물량 때문에 30%가 빠지느니 25%가 빠지느니 그걸 가늠하기는 어렵고 이 원인 분석을 해봤을 때 이 정도의 충격이구나를 감안하면 대략 이 정도면 싸다. 뭐 한 70% 세일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싼 건데 아니야 80%까지 내려갈지 몰라. 나는 폭탄 세일 아니면 안 사.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독일 정부 이슈랑 그 마운트 곡스발 이슈는 그럼 어느 정도 좀 해소되었다고 보시나요? 독일 정부는 다 끝났고 독일 정부 제로예요. 독일 정부 끝났고 네. 마운트 곡스는 겁만 주고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크라켄으로 벌써 다 보냈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보내졌는데 그 사람들이 매도를 할지 안 할지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뭐 아직은 뭐 별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다 빠지는 거기 때문에 벌써 겁을 먹을 만큼 먹었다. 개가 벌써 짖을 만큼 짖었다. 귀가 벌써 아프고 이제 물어봐. 얼만큼 물려서 피가 얼만큼 질질 흘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들의 그 아픔이 결정되는데 마운트 곡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다지 이제 벌써 어느 정도 선반영이 돼버린 상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마운트 곡스 그게 도대체 뭔데? 마운트 곡스 물량이 14만 개입니다. 그중에 1단계에서 팔리는 게 한 7만 개밖에 안 돼요. 근데 1단계라고 해서 하루 날 잡아서 딱 다 팔리는 게 아니고 7월부터 한 두세 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마운트 곡스 측에서 CEO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걸 단계적으로 나눠서 매도를 하네. 나눠주네 보상을. 그러면 초기에 많이 빠질 텐데 요번에 움직인 게 뭐 4만 8천 개 이렇게 움직였더라고요. 4만 6천 원 몇 개. 그러면 독일 정부 물량이랑 똑같아요. 근데 독일 정부 물량은 100%가 팔린 상황이고 마운트 곡스 물량은 아무리 많이 팔아봐야 여기서 뭐 반 이상 팔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물량이 크라켄으로 보내졌는데 미국 거래소입니다. 어느 정도 피해자가 미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뭐 미국에 있지 않을까 이 물량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모릅니다. 이건 아직 확정적으로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런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세금 때문에 이걸 또 못 팔아요. 세금이 뭐 한 30% 가까이 됩니다. 이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배를 곪고 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는 있어도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막 몇백 개씩 받을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몇천 개 받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뭐 배고프게 살았으니까 보복 소비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뭐 그동안 못 썼으니까 이번에 다 쓰자. 그래 봐야 몇 개나 쓰겠냐 이거죠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뭐 몇십 개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차 좋은 집 사고 주위에 과시할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2013년, 12년 이때 산 사람들인데 지난 10년간 비트코인 움직임을 봐왔습니다. 비트코인 뭔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네. 4년 주기 사이클에서 굳이 웅달 책방에 와서 이런 영상을 안 봐도 다 아는 사람들이라 이거죠.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굳이 전략 매도 이런 건 없다 이거죠. 팔아도 제한적이고. 근데 이제 제 영상에서도 제가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댓글 보면 나 같으면 판다. 대부분 그래요. 내가 10년 동안 들고 있었던 그 비트코인 이제 보상받으면 나는 판다. 이러는데 보면 우리들 관점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판다는 얘기지 비트코인 뭐 한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란 얘기죠. 그건. 어쩌면 소수점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그런데 수백 개, 수천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그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쩌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적게 보수적으로 좀 기간을 갖고 세금 안 내는 방법을 찾아서 결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 뭐 한두 개 갖고 있는 사람 1000명보다는 비트코인 1000개 갖고 있는 사람 1명의 결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마운트 곡스 충격은 벌써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됐고 물론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 충격은 있습니다.
매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일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음. 말씀드려봐요. 그게 막 이렇게 한 번에 다 팔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 제한된 물량이 나온다고 하면 또 심장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니까. 아유, 7만 개는 요번에 4만 개 풀렸는데 네. 독일 정부가 그거 다 팔아도 이 정도였는데 네. ETF에서 충분히 받아주고 독일 음. 정부가 던질 때 또 고래들이 다 받아주고 ETF에서 싹 다 가져갔습니다. 이 네. 마운트곡스 물량 오면 그냥 입 벌리고 있는 고래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받아먹습니다. 걱정할 어. 필요가 없다. 아, 네. 슈아님, 네, 슈아님께서 이제 오랫동안 관찰을 해오셨고, 또 네, 저희가 고래들, 그러니까 이전부터 투자해왔던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과거의 패턴과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지금도 상당 부분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과거의 패턴이라면 4년 주기 사이클 그걸 네,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4년 주기라는 게 이 반감기에 경제 원칙에 의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복이 됩니다. 매번 그런 모습을 확인했는데 그 안에서 들여다보면 또 똑같지가 않아요. 지난 사이클만 봐도 2021년에 이번에 2017년이랑 똑같겠네? 그러면 이번에는 기다렸다 쭉쭉쭉쭉 계속해서 막 미친 듯한 상승 퓨 갔다가 꺼지는 그걸 기다렸는데 올라갈래다 말고 올라갈래다 말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매번 다르다. 아, 영향을 끼치는 요인도 다르고 지난 사이클 같은 경우는 또 FTX 작업이 있었더라고요. 지령을 받아서 일부러 가격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습니다. 매번 다릅니다. 2021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4월이 고점이라고 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 시장의 이 분위기라든가 온체인 지표 이런 걸 보면 또 4월이 고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를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실제적으로 다르게 보여지는 게 반감기 전에 전고를 뚫었습니다. 지금 물론 다시 내려와 있긴 하지만 전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 상승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전 사이클 같으면 지금 아직 멀었어요. 예전 사이클로 비교하자면 지금 한 4만 달러 어디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6만 달러 넘게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보면 이번 사이클이 다르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느 정도 틀 안에서 같은 반복되는 사이클 안에서 이번에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슈아님께서는 이번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가격의 정점이 좀 언제쯤, 그리고 얼마 정도에 이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언제쯤. 매번 다르니까 이걸 알 네. 수가 없는데, 뭐,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에 보면, 저도 이제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그걸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에 고점 찍을 테니까 그때 맞춰서 기다렸다, 그때 전량 매도해야지. 이건 그냥 꿈이고 환상일 뿐이에요. 음, 그걸 노리지 말고, 대략 기준점만 잡고 가자. 음. 대략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움직임으로 봤을 때, 여기 어디쯤이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 상황이 되어져 가는 걸 보면서 좀 조정을 해 나가자.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4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 내년 4월 정도를 일단 기준으로 놓고 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흐름 이런 것들 또 온체인 지표, 가격의 움직임, 인간 지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직 좀 멀었나? 좀 올라가려다가 다시 꺼지고 그다음 힘이 응집되고 있네. 그러다 보면 좀 더 길게 볼 수도 있겠지만 대략 기준점은 그 정도. 그리고 가격적으로 보자면 여러 기관들의 분석 보면 대략 뭐 12만 달러에서 15만, 18만 거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평균 내보면 뭐 한 비트코인 고점 15만 이 정도 보면 어느 정도는 보수적인 기대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혹시 4월로 좀 예상하시는 이유는 좀 있으신가요? 4월로 예상하는 이유가 지금 그 흐름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감기 전에 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불이 붙었다. 음, 시장이 꿈틀꿈틀 예전 같으면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눈 비비고 일어나서 막 전고 돌파하면 뭐야 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벌써 나와서 어느 정도 구경도 하고 그리고 본격적인 개미들의 진입은 없지만 기관들이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있던 진입자들도 이제는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가격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패턴, 제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면 저는 2017년과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때 패턴이 지금 흐름과 비슷하게 맞물려 간다면 내년 4월 정도랑 비슷해집니다. 그리고 유동성 패턴을 보면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2023년 말부터 이 전체 글로벌 머니 서플라이, M2 머니 서플라이가 다시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런 유동성 사이클을 봐도 그러면 내년 초중반 그 어,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맞물리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어, 그런 그 논입니다. 네. 그 한편으로는 그 15만 달러가 큰 금액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에게는 아, 이게 좀 약한데 지금보다 한 음. 두 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실망스럽죠. 그런 분들께는.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그러니까 금치 좀 아, 모아야 되는데 막 이럴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게 이 네. 코인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의 이 기대치가 그래요. 어, 야, 내가 그거 모으려고 코인 투자를 해? 음, 10배는 먹어야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코인 말고 일반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는데 뭐 2배 먹었다. 1년 만에. 이런 투자가 어디 있냐 이거죠. 내가 집을 샀는데 내 집값이 2배가 됐어요. 그것도 한 번 5년 후에. 그러면 대박 났다고 그래요. 다들 자랑하고 다닙니다. 네. 그런데 코인은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 리스크 대비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물론 비트코인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제가 뭐 2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알트코인에 투자하면 됩니다. 알트코인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알트코인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알트코인이 더 좋은 선택일까? 또 비교해보면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더 큰 상승 여력을 갖고 있다 이거지. 뭐 알트코인 그러면 10개 오를 만한 코인 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서 또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10배 오르고 어떤 건 또 뭐 별로 많이 못 오르고 이런 거 평균 내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2배를 노리고 안전하게 접근하면 충분히 이건 뭐 좋은 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공격적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 15만까지 간다 생각하면 흐름을 보고 그러면 이제 좀 후반부에 가서 조금 나는 더 오를 수 있는 코인에 좀 투자를 해볼까? 공부해 가면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좀 이제 그것보다는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는 있죠. 본인의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면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되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배도 충분히 좋다 이렇게 음, 말씀드려요. 네. 그 내년 4월까지 한 2억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걸 전제로 네네. 한다면 그 네네. 오르는 과정에서도 지금처럼 뭐 20%, 30%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아, 그게 없다면 투자가 아닙니다. 아, 매일 1% 오르기를 모두가 바래요. 어, 그러면 돈 못 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음, 그러면 가격도 오르지도 않고 그럼 미리 다 올라버렸죠. 그런 상품이야. 그러면 미리 다 사죠. 그렇게 안정적이 되었다면 벌써 비트코인은 지금의 가격이 아닐 테고 그만큼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심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슈아님께서는 그 사이클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중간중간 큰 변동성 가운데 우상향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이 순간순간에도 조금 사고팔고를 하시나요? 아니면은 쭉 좀 들고 가시는 편이신가요? 저 같으면 일단은 예전에는 뭐 사고팔고도 많이 했는데 음. 유튜브 시작하면서 시간이 없어서 아,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그래서 음. 강제로 일단은 장기 투자로 완전히 이제 어, 전향을 했습니다. 아, 근데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오, 투자 상품에 따라 다른데 제가 해보니까 내가 5년을 들고 있어도 2배 넘기 힘든 그런 투자 자산이 있다면 이건 단기적으로 기회를 봐서 이게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올려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뭐 한 1, 2년 후 또는 뭐 4년 후에 두세 배 갈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는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저는 매일 코인 가격을 보다 보니까 어떤 대응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싸지면 추가 매수, 돈이 없으면 또 그 안에서 리밸런싱 같은 걸 하면서 또 너무 많이 오른 알트가 있다면 그걸 좀 정리해서 조금 저평가된 종목으로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틀을 보면 이제 하락장에서는 비투 비중으로 크게 가고 상승장으로 진입하면서는 이제 알트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가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어떤 낙관적인 분들께서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이제 탑승 기회고 마지막 조정이 음, 왔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음, 앞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중간중간 떨어진다 해도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이다 내다보셔가지고 네네. 약간 이제 선물이나 마진을 좀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하. 상승을 보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게 보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이 음. 변동이 워낙 심해요. 아, 상승의 폭이 평균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에서 30%라는 거지 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하락도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아, 그걸 정확하게 딱 그만큼만 빠진다라고 미리 나와야 되면 또 다 돈 벌죠. 그게 음, 안 되는 거예요. 네. 예외 상황이 벌어졌을 때 10번 수익 올리다가 한 번 미끄러지면 한 번 그런 예외 상황이 오면 매번 막 돈을 많이 재미를 보신 분들은 매번 몰빵을 하실 테니까 그 한 번 미끄러질 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건 안 된다. 음, 확실하지 않다. 그거 확실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트코인은 그나마 또 안정적인데 알트의 레버리지로 또 가시는 분들까지 계세요. 그건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비트 음, 레버리지 하실 분들은 한 서너 배. 이 정도만 가면 오케이인데 10배 이상 하는 거는 이건 너무 위험하고 음. 맥시멈 10배. 이 정도까지만 하면 그 안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비중을 이 선물하시는 분들도 프로페셔널들도 장기로 가는 물량을 따로 놓고 하시더라고요. 아, 다. 따로 놓고 이건 그냥 쳐다보지도 말고 단기로 업으로 그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걸로 계속 전략적인 선택. 그래서 이제 이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선물 투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기면 이걸 비트코인으로 옮겨서 장기로 가는 거예요. 저금을 하는 거예요. 저금통에다 계속. 이걸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빼먹으면 안 되고 이걸로 벌어서 계속 여기다 저금하는 식으로. 이렇게 가면 별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그 장기 대세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음. 조심해야 되는 것이군요. 왜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장기로 뭐 앞으로 얼마 안 빠진다.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모른다니까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미끄러지면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또 단기 하시는 분들은 셀프 컨트롤이 잘 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음, 성향에 따라 다른데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 몇 분이나 그렇게 그게 포함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려워요. 내가 나는 멘탈이 좋아. 하지만 넣는데 청산 이러면 본전 만회하고 싶은 생각에 아까보다 두 배로 더 이제 자금이 없으면 안 되겠다. 에이 100배 레버리지까지 뭐 이런 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음, 그것도 없어지면 이제 또 대출 받아서 이러다 보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또 현물로 그냥 보유. 현물로만 하시고 음, 선물은 본인이 여러 번 해보시고 나는 성향상 그게 잘 되네. 나한테 잘 맞는다 코인 투자가 선물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선물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런 사람인지 음, 본인이 지난 한 10번, 100번 해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 본인은 이런데 멘탈적으로 잘 대응을 해왔는지를 보시고 적어도 한 6개월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어, 소량으로 하시면서 조금씩 조금씩 예, 본인의 그 직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정도 할 만한 사람이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네. 그 슈아님께서 지난 방송에서 네. 그 기관들의 자금 유입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네네. 그리고 이제 ETF가 통과된 이후에 약간 이제 기관들에서 뭐 예를 들면 그 영업사원들 교육시키고 뭐 네. 그런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에서 몇 개월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그래도 한 몇 개월 지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3분기나 뭐 4분기 때는 점점 더 기관들의 유입이 증가한다. 이렇게 계속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네. 그걸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냐면 네. 5월 달에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기관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SEC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궁금했죠, 우리들은. ETF를 도대체 누가 사는 걸까? 음, 개미들이 그냥 사면서 우리들끼리 그냥 기뻐가지고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이런 기관들이 진짜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걸까? 딱 그때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보니까 한 800개가 넘는 기관들이 어, 이 ETF를 사서 그걸로 어느 정도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만큼 관심을 갖고 한번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 기관들이 뭐 1,000만 달러, 몇백만 달러 기관들한테는 이거 껌값입니다. 음, 그런데 중요한 게 껌값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샀다 팔았다를 해보더라고요. 어, 포지션을 줄여가면서. 그리고 기관들이 포지션을 잡아놓고 이거를 이 캐리 트레이드라고 숏 포지션을 잡아놓습니다. 음, 이 ETF를 사놓고. 그러면
ETF 본인들이 사놓은 게 꺼져도 숏을 잡아놨으니까 해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테스트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 기관들이 연금 펀드 갖다가 혹시 넣어가지고 이거 날려서 할아버지들이 울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해칭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해칭을 하면서 해보네. 그러면서 이 가지고 있던 ETF를 팔면서 숏 포지션을 줄여가는 모습이 포착됐어요. 이 사람들이 확인을 하는구나. 그리고 지난번에 제출했던 기관들 중에 연금 펀드, 그리고 그게 이제 위스콘신 아, 주에서 연금 펀드를 가지고 넣었더라고요. 맞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돈 가지고 연금 써야 되는 돈을 거기다 넣어도 되나. 굉장히 모험적인 선택인데 아마도 해칭을 했을 확률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타진해 보는데 블랙록이 발표할 때는 그런 기간들이 대략 수분기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반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업사원 그렇게 표현하신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와서 트레이닝 받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파워포인트 자료 준비해서 가서 이제 손님들한테 다 이렇게 이제 설명회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대략 뭐 3개월에서 6개월 트레이닝 기간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런데 기관들 그리고 이제 큰 기업들에서 본인들이 한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회의를 거치고 또 윗선에서 또 결제가 나고 이런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주체들은 대략 수분기라면 이제 뭐 3개월에서 3개월이 아니죠. 분기니까 적어도 3개월이니까 수분기니까 6개월에서 한 18개월 요 정도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6개월 지났잖아요. 딱. 네.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시작. 어쩌면. 그 영업사원들의 움직임은 이제 벌써 조금씩 일어났고, 그 기관들, 펀드들, 이런 것들은 이제 드디어 바야흐로 그때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갑자기 가슴이 설레는데. 올 말부터 3, 4분기부터는 그런 움직임이 차근차근 좀 커져가면서 그 움직임이 미 대선과 맞물리면서 금리 인하까지 오면서 사람들이 개미들까지 달려들어서 그 눈덩어리처럼 커지면서 생각만 해도 갑자기 안쓰럽다 슈아님, 저 돈나무 언니가요. 네네. 그 며칠 전에 나온 기사를 이제 한국에서 봤을 때 자신이 뭐 계산을 잘못했다 막 얘기하시면서 네네. 뭐 40억을 얘기하시더라고요. 1 비트코인 네. 20억이 아니고 40억이라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기관 자금에서 포트폴리오를 한 5% 담을 거를 전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예. 맥락하고 이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렇죠.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는 건데, 아, 이 기관들마다 또 예측이 달라요. 캐시 우드의 아크이베스는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음, 더 좀 높게 평가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캐시 우드가 얘기하는 건 지금 현재 이 상황, 이 기관들의 최적 포트폴리오 비중은 얼마일까? 그걸 음, 발표를 했는데 19.9%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코인에 그 정도를 담는 게 지금은 최적 포트폴리오다. 물론 그렇게 이제 다들 안 하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리스크 대비 봤을 때는 좋다. 지금 상황이 왜 좋냐면 캐시우드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상황을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21년이라면 음, 최적 포트폴리오는 그때는 뭐 10%도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다 큰 비중을 실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 5%만 담아도 충분히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그때는. 근데 그때 5% 담는 것보다는 지금 19%를 담는 게 훨씬 더 좋은 기회잖아요. 음, 왜? 지금은 더 훨씬 안정적이고 검증이 되고 ETF라는 그런 확실한 그 펀더멘틀로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환경이 잘 조성됐으니까 지금은 더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뭐 10년 전에 담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솔직히 그때 누가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면 에이 그 사기야 하고 안 음, 사요 아무도. 맞아요. 기관들은 더 그럴 테고.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당시에 살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음, 이해도 못하고 그때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고 안정적인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투자 환경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자료들이라든가 기관들의 움직임, 제도화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캐시우드가 말하는 그런 큰 비중으로 담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런 것들이 연결되다 보면 또 기업들이 더 많이 담을 수 있고 또 내년이면 공정회계 아, 그 금융법이 적용이 됩니다.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샀을 때 대차대조표에 담았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 환경이 조성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어쩌면 그 캐시 우드의 말처럼 그렇게 많이 담을 수도 있다 보면 기대하는 그런 높은 가격 갈 수 있다.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이제 며칠 후에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음,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연사로 참여한다고 해서 좀 떠들썩한데 우선 맞습니다. 좀 궁금한 게 요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되게 중요한 행사인 건가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인 관련 행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다른 코인은 뭐 다루지 않고 비트코인만 아, 다른 코인들은 뭐 컨센시스라든가 이제 그런 게 큰 행사인데 아, 비트코인만 하는데 모든 코인 행사를 통틀어서 가장 큰 행사, 어,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 어, 그리고 RF 케네디 음, 주니어 이 후보까지 나와서 이 대통령 두 후보가 비트코인을 외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음, 큰 의미가 있는 거고 음, 그래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음, 이때 혹시 또 뭐 발표해 주는 거 아니야? 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정책을 말하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흐름, 이게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가 재조명이 되면서 트럼프가 손에 꼭 쥐고 있는 비트코인이 갑자기 올라가고 있는 음, 그런 형국이기도 한데 이게 결국은 이제 비트코인 컨퍼런스와도 연결이 됩니다. 컨퍼런스 갈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몸이 좀 안 좋은데 이거 받았으니까 좀 병원에 네.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뭐 스케줄 강행한다 이런 얘기하더니 그럼 저 비트코인 컨퍼런스는요 그것도 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이 비트코인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꼭 잡고 있어 이런 느낌이 드니까 비트코인으로 갑자기 시선이 확 가는 거죠. 맞네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이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참고로 역대 비트코인 컨퍼런스 결과를 보면 행사 후에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페이거 그래서 뉴스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 어,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관심 갖고 무슨 발표가 있을까 막 뜨거운데 실상은 결과는 그다지 좋은 결과는 아니었다. 아, 만약에 이것 때문에 막 너무 뜨거워진다면 아마 수익 실현하는 물량이 생길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급격히 많이 선반영이 된다면 분명히 이제 좀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또 그 조정이 또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더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맞습니다. 그렇죠. 아, 여기서 중대 좋은 발표를 할 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비트코인 행사다 보니까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테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이 너무 또 과한 기대를 갖는다면 트럼프가 그런 발표를 할 것까지 지금 미리 반영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막상 그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아, 혹시 그 민주당 쪽에서 네,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압도적으로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아가지고요. 네, 바이든을 교체한다. 네, 네. 교체를 하게 되면 민주당의 승률이 조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교체하면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아, 그걸 트럼프가 알기 때문에 아, 요즘은 바이든 공격을 안 합니다. 네. 갑자기 입을 탁 다물고 아무 말 안 해. 예전에는 바이든 뭐 저 친구 뭘 알겠어. 그 친구가 음, 코인 알아? 하다 자빠지면 어떡해. 바이든 아직도 자고 있을걸?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다가 요즘 갑자기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바이든이 나와야지 쉽게 그냥 뭐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미국에서 당을 떠나서 정치적인 뭐 어떤 견해를 떠나서 바이든이 나오면 안 돼요. 아, 왜 그러냐면 앞으로 4년 후를 얘기하는 건데 4년 후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뭐 이런 말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음, 어떤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어쩌면 다른 사람이 모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코인을 떠나서도 그건 좋은 결정이 아니다. 미국을 위해서도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서도 미국이 또 그렇게 불안해지면 다른 나라도 영향을 받고 시장이 또 흔들흔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좋은 선택이 아닐 것 같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냐를 떠나서. 음,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교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설문조사에 보니까 음, 카말라 해리스가 나올 경우 트럼프 대비 더 좋더라고요. 바이든 대비 트럼프에 대항했을 때 결과가 더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마 교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자리에서 그 푸틴을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고 막 칭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치명적이에요. 아, 그리고 그 대선 토론 때 음, 굉장히 약한 모습 보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은 또 갑자기 쌩쌩하게 연설을 잘했거든요. 어, 자세히 보니까 앞에 이제 프롬프터라고 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얘기할 땐 잘해요. 근데 어, 그게 없으면 대선 토론 때는 이제 그걸 안 쓰기로 했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갑자기 또 본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음, 된다. 옆에 음, 압력에 의해서 여론이 그렇게 조성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음, 사실 지금 바이든 이 빨리 나와야지 민주당한테 좋거든요. 빨리 나와야지 그 다음 후보가 준비하고 또 후원금도 받고 해야 되는데 바이든이 그냥 끝까지 버팅기니까 이 바이든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그러면 후원금 못 줘. 묶어놓게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결국은 이 후원금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됩니다. 음, 돈이 없으면 이게 돈하고 다 연결되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에이 알았어 미국을 위해서 내가 양보한다 이렇게 또 이제 명분이 생기니까 명분을 갖고 그렇게 아마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뭐 아주 뭐 박빙이다. 뭐 0. 몇 퍼센트 차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이 대선 결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미국은 직선제가 아니고 투표 인단이 있잖아요. 그러면 설사 전체 투표자의 투표율이 바이든이 높다고 해도 선거인단 투표를 까보면 트럼프가 이겨요. 그래서 전체 투표율이 이 지지율이 바이든이 적어도 4% 이상은 올라가야지 박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합주에서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1대1로 그냥 그 직선제라고 해도 트럼프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피살 위기를 극복하고 나선 대통령은 아직까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아주 압도적인 차이로 이번에도 그냥 뭐 트럼프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또 물론 우리들의 바람도 있지만 코인 투자자한테는 너무 좋잖아요, 그게.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트럼프가 된다는 건 친혁신, 그리고 유동성, 친암호화폐도 있겠고, 친기업, 이런 모델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면 일단은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그리고 혁신을 밀어주게 되고, 트럼프를 보좌하는 보좌관들도 친암호화폐 인물이 포진돼 있고, 트럼프가 내세우는 정책들, 그리고 당론에 아예 박혀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 발표된 공화당의 당론에 친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수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모든 국민이 이 CBDC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해주고 그리고 본인이 코인을 통해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게 당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와, 것들 다 따져보면 트럼프가 돼야지 물론 이제 한국에서는 또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국제적인 뭐 또 국가 안보라든가 국방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또 다른 견해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근데 우리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면에서 보자면 이건 무조건 트럼프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바이든이 후보 사퇴를 하면서 준다고 해도 그 다른 후보들이 받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뭐 어차피 이거 뭐 지는 걸 주는 거니까 다 깨진 음, 거 뭐 받아봐야 괜히 음, 패배자가 일패가 되는 거잖아요, 일패. 음, 그래서 그건 뭐 그렇게 달갑진 않을 것 같은데 음. 어쩌면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그걸 받아서 이번에 아, 자기 지지율, 자기 세를 좀 넓히고 다음을 바라보는 그런 의미로 아마 받을 것 같아요. 슈아님, 이번에는 알트코인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 비트가 한 25% 빠질 때 알트는 한 50% 이상 빠진 것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알트코인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시기에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 힘들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기대했던 그런 상황이 오지는 않고. 비트가 오를 때는 구경만 하고 비트 빠질 때는 함께 빠지고 아니 더 많이 빠지고 참 이렇게 안타까운데 근데 적정 기대치를 가져야 돼요. 알트에 내가 투자한다는 건 그런 가능성까지 안고 가는 겁니다. 알트 투자하면 비트보다 더 돈 많이 번다라고 개런티가 있다면 알트 투자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트에 투자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알트는 뭐 미래가 없는 걸까? 알트에 투자하면 무조건 손해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지금 조금 아쉬운 결과, 아직은 우리의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알트는 쓰레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알트에 투자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알트가 그러면 왜
기대가 있는 거고 왜 그러면 알트에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건가?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를 하면 알트에 투자는 명분이 생겨요, 일단. 그럼 이해하면 좀 빠져도 그럼 뭐 어차피 미래가 있는 거니까 회복하겠지. 이거 내가 투자하고 있는데 이 알트는 이런 걸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런 경쟁력이 있잖아. 그걸 적어도 믿잖아요. 속은 쓰려도 한 네. 방을 노리는 뭐 폭탄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한 방이 없는 코인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방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겁니다. 알트라고 하면 알트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알트라면 알터네티브, 대안 코인인 겁니다. 뭐에 대한 대안? 비트코인에 대한 대안. 뭐라는 건데 도대체? 그럼 비트코인이 못하는 걸 해야 되는 건데. 비트코인이 뭘 못해요? 속도가 느리고 무겁고 또 확장성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가치 저장이라든가 또 모두가 인정한 긴 15년의 역사 속에 확실한 믿음을 주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기관들도 비트코인에 투자합니다.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알트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알트에 투자하면 뭐 서너 배, 100배 오를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기관들이 무슨 멍멍이 코인에 100배 먹었어요. 그러면 아싸 하고 이걸 팔려고 그러면 팔다 가격이 다 떨어져 버린다 이거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총이 작은 낮은 코인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음 차선으로는 이더리움이잖아요. 시총이 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들은 기관들이 내 혹시 알트를 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헛된 기대를 갖지 말고 자 그러면 내 알트가 오를 만한 이유를 내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이유를 알고 투자하는 분들이 몇이나 계실까? 대부분 잘 모르고 계세요. 옆에서 누가 좋다니까. 그건 아니에요. 오를 만한 이유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믿어도 확신을 갖고 있어도 망할 확률이 있어요. 그게 앓은 겁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다. 비트코인도 망할 확률이 있어요. 물론 우리야 안 망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 세상에 100%는 없는 거니까. 100%안 망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살다 보면 예외 상황이 생기잖아요. 코로나가 터질 줄 누가 알았어요. 이 트럼프가 총 저격 시도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갈 줄 누가 알았냐 이거죠. 음, 언제나 우리 예상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알트 설명하다 갑자기 너무 밖으로 나갔는데 자 알트의 투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왜? 알트는 이 시장이 뜨거울 때 사이클의 후반부에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시장에 신규 진입자가 들어서면 비트? 이거 너무 비싼데? 또 다른 비트 없어? 좀 많이 오를 비트코인 없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 이름이 좀 다른데?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뭔지 모르고 사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묻지마 상승이 옵니다. 그 묻지마 상승은 사이클의 후반부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묻지마 상승을 지금 기대하면 허황된 기대라 이거죠. 근데 지금 상승은 비트코인을 쫓아가는 정도. 비트가 너무 많이 갔으니까 쫓아가는 그 정도의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승을 기대한다면 또 오를 만한 코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번 이 사이클을 보면 알트가 다 오르질 또 않아요. 비트 오르고 쫓아가는 알트는 또 몇 개, 특정 알트만 쫓아 올라가. 아, 그러면 옛날에 내가 갖고 있던 그 코인은 왜 안 오르냐 이거. 이거 들고 그냥 울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의 연속인데 코인 선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엉뚱한 코인 갖고 있으면 어쩌면 기회가 영영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 이번에 좀 쓰린데 에이 그래도 기다리면 때가 오겠지. 어쩌면 안 올 수도 있다. 참고로 2017년 말에 알트의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때 100위 안에 있는 코인들이 2021년에 전고를 뚫었던 코인이 2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쩌면 내가 알트 10개 투자하고 있다면 그중에 2개만 전고를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도 별반 크게 무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안에서. 하지만 내가 투자하는 코인은 미래가 밝고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나는 선관이 좋으니까 내가 가진 코인 중에 반은 전고 뚫는다.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게 맞을 거라고 저는 바랍니다. 그렇기를 바라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알트코인 지금 상황에 놓고 보자면 이제는 어느 정도 비트가 도미누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비트만 달려왔어요. 사이클의 후반부로 가면서는 알트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알트가 비트 대비해서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트를 노리시는 분들은 쌀 때 지난 뭐 2주 전에 어마어마하게 빠졌을 때 그때 비중을 조금 늘려가는 게 조금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트코인 투자가 정말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어제 보니까 그 한국 분들 가운데 월드코인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요. 네네 월드코인. 그 월드코인이 그 토큰 언락 기간을 완화하면서 가격이 한 30%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올라서 좋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소수의 그런 내부 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음. 내부에서 먼저 정보를 파악해서 선취했다는 그런 의혹도 제기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과연 이러한 것들을 특히 한국 분들이 다 따라가면서 이런 거를 투자할 수 있을까? 근데 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뭔가 탈중앙화돼 있고 예측하기가 쉽고 딱 뭔가 정해져 네. 있고 프로토콜이 변하지 않는다에 대한 저희가 확신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아, 그래서 이게 참 알트코인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그 알트코인의 속성 네. 그리고 추구하는 그런 방향, 전략적인 선택이기도 해요, 그게. 예전에 비탈릭이 트릴레마라는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음, 탈중앙, 보안, 확장성. 이 세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다. 음. 쉽게 얘기해서 싸고 맛있고 큰 떡은 없다. 그거잖아요. 네. 싸고 맛있으면 사이즈가 조그말 거 아, 아니에요. 근데 빠르고 보안이 확실하고 탈중앙화된 코인은 음, 없다. 이렇게 봐야죠. 네.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같으면 이제 굉장히 보안이 강하고 탈중앙화돼 있잖아요. 그 대신 확장성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상 코인들 중에 우리는 무지 빨라. 우리는 보안도 확실해. 그러면 어쩌면 탈중앙화돼 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다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뭐 그냥 포기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코인 프로젝트의 목적은 이 세 가지를 다 추구하면서 적정 비중을 맞춰서 균형 있게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보안도 확실하게 지켜가면서 그리고 빠르고 그 안에서 충분히 탈중앙화되어 있는 목표를 갖고 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취약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알트코인에 투자한다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아까 예를 들어 주신 월드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중앙화된 모델이기도 해요. 그 많은 데이터가 중앙화적인 그 서버에 저장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도 지금은 사실 근데 그 투자자들이 탈중앙화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무게를 두지 아, 않아요. 빠르면 되지. 무슨 음, 탈중앙화. 탈중앙화는 그냥 하나의 그 어떤 추상적인 의미일 뿐 당장 코인의 가격에는 잘 반영이 되질 않아요. 빠르면 거기에 흥분하죠. 초당 뭐 몇천 개, 몇만 개 이런 것들에 이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는데 시장이 좀 성숙해 가면서 탈중앙화적인 부분,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선택의 한 요인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네. 슈아님, 그러면 그 알트코인에 있어서는 뭐 예예. 구체적인 코인을 언급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섹터로 봤을 때는 여전히 뭐 네. RWA나 AI나 뭐 이런 쪽은 살아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음, 지금 이 테마가 있잖아요. 음, 시즌마다 테마가 있는데 네. 2021년 같은 경우는 디파이와 NFT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 메타버스가 합세를 해서 이 혼합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시장을 끌고 가고 투자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자 근데 그 친구들이 미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의 관심이 좀 달라진 거죠. 유형이 달라졌다. 그 기술은 아직까지 유효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보면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 시장의 달콤한 약속일 뿐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관심은 AI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RWA. 이걸 이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냐 또는 어떠한 이유로 누가 이걸 끌고 가고 있느냐를 보면 AI 같으면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뭐 이런 친구들이 그리고 뭐 구글 이런 친구들이 다 모여서 AI를 발표하고 뭔가 새로운 모델을 구축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AI가 필요하면 당연히 그 인프라가 필요할 테니까 어떤 컴퓨팅 파워를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AI의
그 최적화된 그런 자료들, 빅데이터가 어쩌면 탈중앙화된 모델도 필요하지 않을까? 대기업들이 지네들끼리 싸바싸바 해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 말고 투명하게 공개된 자료.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또 새로운 가능성을 찾습니다. 그러면 탈중앙화된 모델이 있다면 그거 괜찮겠네. 네. 특정 분야에서는 그런 게 필요하겠네. 이러한 달콤한 약속이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움직임은 대기업들이 갑자기 AI는 이제 끝이야,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딱 보면 엔비디아가 망할 것 같지는 않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AI의 개발을 중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면 과열되긴 했습니다. 특히 올 초에 굉장히 많이 과열됐기 때문에 어떤 충격이 왔을 때 너무 과열됐다 보면 거기에 대한 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 거예요. 미래가 없어서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너무 과열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으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이제 관심이 떠났느냐 아니면 다시 올라설 여력이 있느냐 이거죠. AI는 아직 남았다 이거죠. RWA. RWA는 자산의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 같으면 에이 실물 자산의 토큰하고 뭐 훗날 얘기지. 뭐 10년, 20년 지나가면 그런 상황이 오겠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 뭐 우리 집을 토큰화 시켜서 거래하는데 언제 그렇게 뭐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레리 핑크가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갑자기 TV에 나와서 지금은 토큰화의 시대다. 앞으로 뭐 8년 안에 2030년이라고 했으니까 뭐 이제 앞으로 4년, 6년 안에 6년 안에 모든 금융 자산이 토큰화 된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뭐야? 뭔데요 도대체?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블랙록의 비들 펀드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요. 지난주에 확인해 보니까 뭐 5억 달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불과 한 3개월 전에는 1억 달러 올라갔다고 막 사람들이 흥분했는데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그렇게 하니까 쫓아가가지고 뭐 다른 펀드들도 다 와가지고 프로젝트들이 우리도 하면서 RW 막 서로 카드를 내놓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 움직임을 일으키는 주체가 적어도 블랙록이라면 블랙록은 없는 유행까지도 만들 수 있는 주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거죠. 지금 제가 RWA 이게 완성도가 높아서 토큰화가 실제로 너무 잘 되고 있어서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AI, RWA 이런 프로젝트는 아직 완성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RWA라고 해도 굵직한 프로젝트가 있는가 하면 이제 이 개인 투자자들은 또 한 방 노리는 이 시총이 낮은 코인을 노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장이 휘청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리스크를 감안해서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렇지만 RWAI는 잠깐 꺼지는 건 아니고 2021년에 마치 이 디파이 NFT가 2020년 말에 어마어마하게 한번 쏘고 한번 푹 꺼졌다가 2021년 초중반에 또 한번 세게 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뜨겁게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슈아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네네. 한 1억 정도 여유 자금 있으시면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어요? 1억을 갖고 있는데 뭐 네, 공짜 1억인데 그러니까 그 본인 비중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10억 갖고 있는 분들이 10억을 벌써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추가 여유 자금 1억이 있다면 음, 좀 공격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이건. 아, 10억 벌써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1억 아니면 뭐 5천만 원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1억 여유 자금이 있다면 이건 안정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안전하게. 그러니까 비중에 따라 다른데 안전하게 하자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무게를 좀 실어주고 차근차근 보면서 좀 메이저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공격적으로 하자면 좀 재밌게 뭐 10억 제가 갖고 있다고 하고 그럼 1억 여윳돈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비트코인 안 사고 알트 사겠습니다. 어, 공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벌써 10억 투자하고 있다면 그러면 알트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 도미넌스가 오를 만큼 많이 올랐고 여기서 한 번은 더 쏠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지금 알트를 사면 안 되고 한번 꺼졌을 때 마치 2주 전처럼 한번 팍 말씀하신 것처럼 뭐 4, 50% 빠졌다. 그러면 그냥 알트에 팍 닿는데 저 같으면 좀 메이저급으로 많이 담으면 좋겠고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담고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AI, RWA 프로젝트
그쪽 중심으로 좀 그다음은 좀 담고 그렇게 해놓고 조금 자금 좀 남겨놨다가 또 이렇게 기회 찾다가 좀 한방 코인 있으면 또 거기다 좀 넣어서 한방 튀겨보고 얼른 빠지고 또 이런 것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며 해봅니다. 아, 그 휴아님과 지난번에 그 비트코인 ETF를 좀 중심으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네. 와, 불과 또 몇 개월 후에 이렇게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에 또 엄청난 네. 변화들과 내용들이 정말 제도권 쪽으로 점점 더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정말, 와,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는가도 느끼고 그 한가운데 뭔가 변화의 초입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새로운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그 슈아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그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작년에 제가 이 웅달 책방에 나왔을 때만 해도 힘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과감한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온다. 그때는 제가 굉장히 과감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이 시즌이 무르익어 가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변동이 심한 지점으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을 해야 될 때예요. 코인 투자를 최근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올 초에 혹시 뭐 진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 코인 투자가 만만한 건 아니에요. 변동이 매우 심하고 분명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코인 투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한 2021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변동은 가볍게 지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 마치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준비 운동 다 끝내고 연습 스파링 다 하고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는 꼭 그런 분위기인데 마치 뭐 챔피언 타이틀 매치가 있다면 하위급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한번 좀 싸워주고 본 게임 막 음, 챔피언과 새로운 막 무패 전적의 도전자와 이제 막 함께하는 온 세상이 쳐다보고 있는 막 수백만 달러가 막 걸려 있는 그런 게임을 이제 하는 선수 입장 하면서 막 보는 때마다 사람들이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나는 여기 돈 걸었어 막 돈까지 거는 그런 상황. 거기 어디쯤이 아닐까 지금. 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냉정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가 이 선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선수한테 돈 건다 이러면 안 되고 어, 냉정하게 아직까지 전적을 따져봤을 때 챔피언이 물론 잘하지만 어쩌면 도전자가 조금 더 젊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 도전자에게 돈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냉정한 선택도 필요해요. 어쩌면 내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망하지 않을 만큼 또 돈을 걸어야 되는 거고 이런 냉정한 선택의 연속이 될 겁니다. 그런 네. 시간이 우리한테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그런 순간이 왔을 때 그게 뭐 언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올 말부터 본격적인 뭐 그런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뭐 미 대선 진입하면서 어마어마한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뭐 웅달 책방 영상 몇 개 봐가지고는 멘탈이 정리가 안 되고 준비가 안 됩니다. 지금 준비해야 된다. 아, 지금 적어도 우리가 투자했던 기간을 한번 돌아보면서 코인 투자가 야 생각보다 만만한 게 아니네. 이렇게 변동이 크네. 그리고 돌아보니까 2주에 살 걸, 2주 전에 살 걸. 이런 후회도 오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또 온다면 어떡할까? 다음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걸 그냥 에이 그럴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적어놓고 이걸 내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짜로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뭐 20% 넘어가면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기회가 온다면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용단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욕심을 버리고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어, 10배, 100배 노리지 말고 2배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어쩌면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런 계획을 그 당시에는 절대 못 세웁니다. 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도 미리 못 해요. 미리 계획을 세워서 나는 이 지점에 이행 매도 걸어 놓는다 라고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고 준비하고 나는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가 이런 것들도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점검의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왔을 때 멘탈 털린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년 후면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더 판가름이 날 것 같고, 어, 물론 이제 그때 뭐 최고점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모릅니다. 고점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고 미리 준비해서 본인에게 맞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성적으로 잘하셔서 내년 이맘때 또는 내년 후반 이맘때 제가 여기 다시 출연해서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과 무용담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지난번에 출연하셔서도 잘 견디고 계속 보유하고 모아가면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한 6개월 있다가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또, 시간이 왔잖아요. 네. 근데 슈아님께서 또 6개월 후 1년 후를 얘기해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네. 슈아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비투슈아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